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실험 음성학 연구회 회장을 맡은 청주대학교의 이용철입니다.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인데, 이번 워크숍에 한 40분 넘게 신청해 주셨는데, 토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조금 늦으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오늘 특강을 맡아주신 교수님께서 좀 할 분량이 적지 않다라고 해주셔서 30분 되면 강사님 소개하고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되었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험 음성학 연구회는 혹시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2번 정도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학예 워크숍,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이제 동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오늘 그 오늘은 저희 실험음성 연구의 총무님이신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김정윤 교수님께서 저와 상의해서 이렇게 강사로 직접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 알리니에서 알르니로 요즘 이제 린이라는 어떤 단어가 이제 많이 붙어서 불이니 이제 주식도 주리니 여러 가지 리니가 붙었는데 우리가 알을 많이 사용하는데 알리니에서 이제 알르니로 가는 과정을 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제목부터 상당히 좀 믿음이 가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현장에서 이 스크립트 관련해서 강의하는 것도 사실 중간중간마다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이 R을 좀 잘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중간에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럴 때마다 좀 잘 인내해 주시고 강사님 하나하나 하는 거 잘 따라하면 오늘 좋은 거 배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동계 워크숍에 대한 주제를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오늘 끝나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선 오늘의 강사님인 김정인 교수님을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님께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정윤입니다. 아, 그 R 워크숍을 제가 이렇게 진행할 만큼 사실 이렇게 프로 수준의 스크립터는 아닌데,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섭외를 하다가 이렇게 좀 되시는 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맡게 된 면도 있고요.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을 좀 재밌게 짓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용철 교수님께서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린이에서 알른이로 가는 과정 중에는 R이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이 스크립트를 막 보다 보면 눈 R이 일단 빠지고요. 그리고 알린이에서 알른이로 성장하는 그 성장통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R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R이라는 말 가지고 말장난을 제가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성학자가 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목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서베이를 받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수준의 참가자들이 계신 걸 확인을 했고 또 거기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이제 반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3시간 동안에 어떤 모든 것을 다룬다는 것보다도 그냥 한 가지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예시 스터디를 제가 오늘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분석의 초반부터 사실 디자인 단계부터 그다음에 분석이 끝날 때까지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 과정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를 일단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서요. 네. R과 통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을 하는 건지 그걸 좀 경험해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중급 이상의 사용자는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할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 그래픽을 하는 거, 그다음에 선형회귀 분석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혼합 모형을 중심으로 사실 이 혼합 모형이라는 게 요것만 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요. 사실 전통적인 어떤 통계 모형, t-테스트나 아누바나 또 카이 스코어나 코릴레이션 테스트나 여러 가지의 그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해결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강력한 통계적 파워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위주로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뒤로 갈수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스크립팅을 직접 연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워크숍에서도 사실 그걸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뭐 에러를 보면서 버그를 잡아드릴 수도 없고 온라인인 관계로 그런 점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제가 짠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제가 쓴 스크립트도 절대 완벽하지 않고요. 잘 쓴 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단 독해를 하고 스크립트를 독해를 하고 또 통계적 개념과 절차를 분석 방법을 이해하시는 데 더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돌리다가 만약에 안 돌아가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뭘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을 제 스크립팅을 보면서 제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녹화 영상이 나중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복습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히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작전 계획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제 지도 학생, 석사 학생이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예요. 이제 또 되게 잘 짜여진 막 완벽한 연구 결과 나오는 거 보여드리면 물론 좋죠. 근데 뭐 지금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보다도 방법론적으로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좋다는 의미가 아무래도 석사 학위 논문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실수들이 있어요.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 리서처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 석사학위 학생들,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겪는 거죠. 교수님들도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죠. 그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약간 포함이 돼 있어서 교육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요 데이터 시간 관계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여러 종류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요거 하나를 일단 가지고서 또 여기에는 variable들이 좀 종류들이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들도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간단한 구조를 다 같이 이해하는 상태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도록 할게요. 전반전에서는 일단 그 전에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R과 친해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가지를 불러오고 뭐 변형하고 이런 것들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데이터 시각화를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전으로 가서 이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선형 혼합 효과라는 것으로 믹스 모델링이라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할게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식사 뭐 하시는 도중에도 좋고 저는 계속 뭐 연구실에 있을 거니까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녹화본을 보시면서 추후에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신 요청 중에서 바울 차트 그리는 거, 특히 이 IPA 심볼을 여기다가 찍어가면서 이렇게 그리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음성학자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스킬이기도 하죠. 하면 참 좋은 스킬이죠. 근데 이게 좀 폰트의 문제도 있고 호환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면 참 좋겠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흐름상 이걸 자세하게 다루진 못하고 저도 또 이제 모음 음향 분석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스크립팅을 많이 요거에 관해서 하진 않았는데 마침 저 지난 학기에 음성 음론 제 학부 수업에서 썼던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발음한 영어의 4개의 프론트 바울하고 4개의 백 바울의 차트고요. 그리고 이건 여학생들의 분포인데 역시 이제 한국 학생들이다 보니까 원어민 데이터는 다 뺐어요. 한국 학생들이다 보니까 모음이 4개가 구분이 뭐 거의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를 일단 예시로 보여드리고요. 이거를 그렸던 그 스크립트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질문들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드리는 스크립트 말고도 찾아보시면 사실 구글에서 요거 관련된 거 정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R을 이제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R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일단 프로그래밍이 어렵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언어를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어서 굉장한 장벽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항상 되게 좌절하게 돼요. 근데 절대로 이건 믿으세요. 여러분도 저도 멍청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굉장히 숙련된 R 사용자들, 막 교재를 쓰는 막 그런 사람들도 항상 에러 메시지랑 경고 메시지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컴퓨터와 소통하는 과정 중에 방법이에요. 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리스폰스를 해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경고와 에러를 주는 건지를 판단하는 거는, 유추하는 거는 우리 몫인 거죠.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뭐 되게 많은 경우에 막 혼자 하다 보면 막 연구실에서 막 욕도 나오고 막 되게 화가 나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즐기셔야 돼요. 이거를 에러가 딱 나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몇 시간 걸려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또 즐겁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좀 즐기시는 거를 유일한 대안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언어 사용이다 보니까 뭐 마치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처럼, 다른 언어를 처음 배웠을 때처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발음 연습이 자동적으로 막 돼야 되듯이, 듣기가 청각작용이 자동적으로 여러 발음에 적응이 될 수 있어야 되듯이, 내가 아니라 손가락이 알아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언어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필요한 코드를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R을 접한 지가 정확히 한 7, 8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시작한 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뭐 모르는 코드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내가 썼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구글에 검색하든가 제가 전에 썼던 스크립트를 다시 찾아보든가 이러면서 해결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뭐 진짜 프로 스크립터 그리고 요 뭐 초보자 수준의 어디 중간 어딘가에 걸쳐 있는 사람이라서, 저도 여러분들의 뭐 통계적인 특히 이론적인 질문들 그런 걸 모두 다 뭐 해결해 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저보다 스크립팅을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R을 사용하는 이유,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죠. 일단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짜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또 다들 쓰니까 나도 써야 되나 보다, 뭐 압박감이 들잖아요, 요즘에 갈수록.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이 말 안에는 좀 많은 것들이 내포돼 있어요. 일단 다들 쓰고 공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더들, 스크립터들이 그 인터넷에다가 많은 코드들, 스크립트들을 많이 올리면서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보 검색이 원활해지고 하면서 지식이 향상이 되는 거죠. 커뮤니티 전체에 지식이 향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요. 거기에는 이제 연구 결과의 재생산성하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요즘에는 막 해외 저널에 투고하면 좀 이렇게 높은 레벨의 저널들에서는 아예 너 분석 어떻게 했어? 그 코드 좀 가져와봐. 그 스크립트를 전체를 제출하라고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과정들까지 공유를 해야지 이 결과를 정말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윤리상의 적절성하고도 이어지는 문제죠. 뭐 보통 많이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뭐 SPSS나 뭐 엑셀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런 건 이제 클릭으로 하게 되잖아요. 물론 클릭으로 하니까 간편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선호하긴 하지만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 단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이거죠. 그 내가 어느 순간에 뭘 클릭해가지고 다음 과정이 뭐였는지 이거를 아무도 기억 못해요. 연구자 본인도 기억 못하고 컴퓨터의 뭐 작업 메모리 히스토리를 뒤져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뭐 어, 예, 컴퓨터에 얼마나 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어떤 에러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하다 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분석했던 건데 다음번에 클릭 순서를 다르게 하니까, 다른 작업들을 하니까 그게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에다가 모든 작업 절차를 하나하나 코드로 쓰게 되면은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검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R을 사용하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좋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본분이 음성학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선을 긋게 돼요. 야, 내가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순간이 항상 오게 되죠. 저도 박사과정 중에 박사 논문을 쓰는 와중에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러다가 그 박사 논문 끝나고 후딱 통계학 석사라도 하나 따야겠다. 정말 되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선을 긋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위안을 위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필요한 수준까지의 방법론적 접근, 여기까지는 내가 배워야 되겠어 라고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설정을 하시다 보면 그게 조금씩 지식이 확장이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박사과정 때 제가 뭐 이렇게 통계 막 공부하고 하면서 뭐 수업도 듣고 책도 읽고 막 하면서 했던 것들 사실 기억이 싸그리 안 나요. 싹 안 나요. 다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사용하는 지식이면 모르겠는데 결국 연구를 할 때마다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그때 지식들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 또 잊어버린다고요. 안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려다기보다는 내 연구를 필요한 수준에서, 내 연구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계속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이제 구글에 검색하시면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에러 경고가 메시지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구글창에다 그대로 갖다 붙여도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에러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해결책들이 반드시 어딘가에는 있기 마련이고요.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코드를 어떻게 쓰지? 라고 그냥 직접 물어보세요. 대놓고. ggplot2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 패키지 이름인데요.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내가 뭐 X축, Y축에 뭐 레이블을 바꾸고 싶어요. 글자 크기 어떻게 바꾸지? 볼드는 어떻게 주지? 그냥 스페시픽하게 질문을 던지시면은 그거에 대한 답들도 아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스턴트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시려면요. 오늘같이 이렇게 하루에 하는 이런 워크숍보다는 사실 시간을 좀 투자하셔가지고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제가 여기다가 몇 가지 정리를 해놨고요. 소월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또 이 스택 오버플로우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커뮤니티예요. R 사용자들의 커뮤니티라 가지고 여기다 질문을 직접 올리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되게 빠르게 달려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책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추천 교재 제가 두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인데 요거는 좀 오래된 책이에요. 지금 벌써 10년이 됐네요. 제가 박사과정 때 처음으로 공부할 때 했던 건데 이 책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데 되게 두꺼워요. 단점이에요. 굉장히 두껍고 오래됐다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요거가 이제 되게 그 자세한 통계적 설명을 배경 지식과 뭐 예시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에 되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픽을 그리는 거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 책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책이 요즘에 되게 뜨고 있는 책이죠.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되게 얇고요. 그리고 언어학자를 위한 통계책으로 딱 타겟이 정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선을 긋기가 좋아요. 난 여기까지만 공부할래라는 선을 1차 목표로 잡기가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서울대에서 이 책의 저자인 보도 윈터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3일 동안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거기 참가하신 분들도 뭐 여기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보도 윈터는 요즘에 사실 되게 뜨고 있어요. 언어학계에서 뭐 통계학을 접목하는 언어학으로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많이들 있어가지고 저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 오늘 내용 중에서도 스크립트의 내용 중에서도 이 책에서 따온 내용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배경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R과 좀 더 R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직접 대면을 하면서 좀 친해지도록 하죠. 먼저 그 제가 공지 메일에서 알려드렸듯이 R이라는 소프트웨어하고 R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설치를 하시고 R이라는 게 이제 워크홀스예요. 얘가 이제 일을 하는 애인데 근데 걔가 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분칠절해요. 그냥 코딩으로 다 이루어진 거라서 뭐 버튼들이 없어요. 클릭할 수 있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R 스튜디오라는 거 요거죠. 여시면은 요렇게 뜨게 되는데 얘가 이제 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창도 4개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버튼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친숙한 환경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얘를 가지고서 그 워크호스인 R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행을 먼저 시키시고요. 여기서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오픈 파일 하셔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나눠드린 그 폴더가 있죠. zip 폴더가 있어요. 그거를 압축을 풀어 놓으셨을 거라고 제가 지금 가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폴더를 이렇게 네 잠시만요. 그 폴더를 보면 요거죠. 네, materials라는 폴더 요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저장된 경로를 이렇게 여기에 클릭하셔가지고 윈도우 탐색해서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엔터를 치시고 여기서 여러 가지 파일 중에서 이 폴더들은 나중에 보실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당장 사용할 건데 이 중에서 요거 R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장명이 .r입니다. 이게 이제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건데 요거를 클릭하고 여시고요. 그걸 열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이 스크립트를 열고 하는 것부터 벌써 막히시는 분들 분명히 뭐 있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해결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냥 일단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창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여기가
가장 넓은 곳을 이렇게 스크립트 화면을 보게 되고요. 물론 창 크기는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왔다 갔다 드래깅을 하시면은.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여기는 컨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대본을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컴퓨터한테 할 말들을 명령들을 쭉 적는 거죠. 그게 작업 기록인 거죠. 이거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작죠. 그래가지고 스크립트를 나눠가지고 여러 개를 뭐 하셔도 뭐 용량이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지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스크립트는 일종의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컨솔에서 여기서 이제 얘가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키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한 것을 여기로 여기로 보내줘요. 여기는 이제 그 내가 여기서 만든 이 스크립트에서 만든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모델이나 이런 아웃풋들을 갖다가 여기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푸드 팬트리가 되는 거죠. 식량 저장고예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한 것들을 이 푸드 팬트리에서 뭐 만든 여기서 이거를 재료들을 가지고서 만든 결과물, 예를 들어 그래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뜨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다이닝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말을 걸어볼 텐데 먼저는 아주 쉬운 질문부터 아래게 걸어볼 거예요. 2 더하기 2가 뭐냐? 굉장히 좋은 계산기예요. 너무 좋은 계산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해드릴 텐데 그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부터는 R 스크립트 안에서 R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요 지금 스크립트 다들 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요 첫 번째 있는 이거고요. 이걸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컴퓨터 화면을 또 뭐 노트북이나 막 이런 걸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너무 작아서 진짜 눈알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 편한 거는 제가 요 HTML 파일을 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미리 프린트를 하신 분들은 거기다 필기를 하시면서 보시거나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R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네. 그 전에 요거 인스톨 패키지스 요것도 어제 공지 이메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아직 그 안 하신 분들은 당장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 줄 지금 넘버 12라고 돼 있는 12번 라인 아무데나 커서를 두고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얘가 뭐를 막 설치를 할 거예요. 그 패키지들이거든요. 이 패키지들이 이제 다 무료로 공유되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만든 그런 기능들인데 이거를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래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패키지들을 이제 오늘 이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거라서 미리 설치를 해두시라는 거고요. 자, 이제 진짜로 말을 걸어볼게요. 네. 여기에다가 제가 2 더하기 2를 써놨어요. 요거를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하이라이트를 블락을 설정해가지고 지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 줄에 아무데나 놓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컨솔에서 4라는 답을 얘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3 빼기 2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1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스크립트를 써놓고 그리고 내가 그 쓴 대본 안에서 시키는 거예요. 바로바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콘솔에다 직접 대놓고 4 플러스 5를 알려줘. 이때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엔터만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9라는 답을 주게 되죠. 근데 이 컨솔 창에다 직접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에만 그렇게 하게 되고요. 네. 대체로 이 스크립트에다가 할 말들을 써가지고 컨트롤 엔터로 작업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거 하는데 이제 좀 특이한 걸 해보죠. 여기 제가 지금 3 빼기만 해놨잖아요. 요만큼만 지금 잡아볼게요. 제가 이걸 하고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3 빼기 하고 문장이 완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 아래 정상적인 리스폰스는 항상 요 꺽쇠 표시 요거가 있고 답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꺽쇠 표시가 안 나고 플러스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야 더 달라 너 왜 말을 하다 마냐 이런 뜻이죠. 말하다 말지 말고 끝까지 말해. 그러면 2라고 하고서 엔터를 치시면 1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문장이 완성이 안 돼 있으면은 코드가 완성이 안 돼 있는 이 상태로 엔터를 치게 되면 계속 플러스 사인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엔터를 쳐도 계속 플러스만 해요. 말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완성을 하든가 아니면 하다 말고 싶으면은 야 내가 그 말 취소할게. 그럴 때는 ESC를 누르시면은 다시 한번 이 표시가 꺽쇠 표시가 나오면서 정상적인 반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계산을 좀 더 복잡한 계산들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요것들 계산들을 할 텐데 자, 그 전에 이제 여기 제가 지금 파운드 사인들을 계속
우물정자를 계속 찍어놓고 있어요. 이 파운드 사인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요. 파운드 사인이 맨 앞에 스크립트 앞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나를 위한 기록이야. 그래서 요걸 찍어놓고서 무슨 말이든지 그냥 다 적으실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하실 때 뭐 내가 다음 줄에서 무슨 코드를 쓸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인간의 언어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 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쓴 다음 줄에다가 R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파운드 사인이 있는 오른쪽의 내용은 모두 다 R이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줄 안에서도 같은 줄 안에서도 이만큼은 R이 이해를 할 텐데 이만큼은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곱이죠. 제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 2의 2승을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2의 2승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시켰는데 이때는 또 에러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2가 뭔지를 아직 설정을 안 했잖아요. 이건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variable이 되는 건데 그 변수를 설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계산기의 기능을 지금까지 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파운드 사인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 쓰셔야 돼요.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정보든지 내가 뭐 분석을 하다 보면은 페이퍼에 쓸 내용이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레퍼런스가 막 떠오르거나 뭐든지 그냥 여기에다가 일단 다 적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스토리가 스크립트의 내용이 더 잘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는 뭐 한글이나 한자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장 방식을 여기에 그 파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 저장하는 방법 중에서 save with encoding이라는 게 있어요. save with encoding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인코딩을 하는 그러니까 폰트를 인코딩을 하는 그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시스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요 CP949 저는 그냥 요걸로 항상 쓰는데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컴퓨터에서 계속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한글이나 한자가 깨지지 않아요. 근데 다른 컴퓨터에 갔을 때 그 폰트가 없거나 또 다른 식의 인코딩 방식이 달라가지고 그 생기는 문제들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랑 한자는 저는 좀 잘 안 쓰거든요. 스크립트에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근데 뭐 자기 컴퓨터에서만 계속 작업을 하시는 예를 들어 연구실 컴퓨터 이런 거면은 그냥 한글 자유자재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변수 설정을 알려드릴 거라고 했었는데 바로 한번 해보죠. 여기 지금 x라는 변수를 수학에서 말하는 그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variable. 그거를 내가 설정을 할 건데 이 지금 화살표 표시예요. 얘. 꺽쇠하고 요 하이픈으로 돼 있죠.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라고 하면은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x is defined as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요거를 타이핑을 2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shift 키도 눌러야 되고 되게 골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축키가 있어요. alt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되거든요. alt를 누른 채로 alt를 누른 채로 마이너스 사인을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손가락이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x 변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컨트롤 엔터를 요지로서 치면 되겠죠. y 변수는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각각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가 그 변수가 설정됐어 라고 리스폰스를 줄 뿐만 아니라 이 푸드 팬트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 x라는 베리어블이 6이라는 값으로 2 곱하기 3이니까 그 다음에 y는 8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 설정이 됐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변수지만 숫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x값은 6이라고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숫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string of number나 letter를 가지고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벡터라고 불러요. 숫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뭐 글자 유닛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이 여러 개가 하나의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이걸 벡터라고 하고요. 벡터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논리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글자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변수로 벡터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벡터라는 건. 뭐 자세한 건 지금 아실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x를 숫자로 지금 주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뉴메릭으로. 그리고 이것도 뉴메릭으로 지정을 하는 변수를 또 만드는 건데 이거는 지금 1 콜론 10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전부 나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만큼만 자꾸 지금 쳐보시면은 여기 1, 2, 3, 4, 5, 6, 7, 8, 90이 나올 거예요. 반응으로. 근데 이걸 x 변수로 지정을 하라. 여기 줄에다가 전체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지금 x 변수가 아까 있던 거랑 바뀌었죠. 아까는 숫자 하나였는데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변수로 바뀐 거죠. overwrite를 한 거예요. 덮어쓰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그 파일 컴퓨터에서 파일 다룰 때 그렇듯이 여기서도 변수를 내가 x를 지정했는데 이걸 덮어 써버리면 아까 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작업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되돌리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x 변수를 지정을 했으니까 이 x 값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요 x만 놓고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시키면은 여기에 아까처럼 1, 2, 3, 4, 5, 6, 10 나왔던 것처럼 여기 또 이렇게 똑같이 확인을 시켜주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상 변수를 지정을 하고 나면 요것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이 또 손에 익어 있으면은 네, 굉장히 편하겠죠. 자, 이번에는 요 파운드 사인 지우고 x를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랬는데 에러가 나오죠. 이런 x라는 베리어블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여기 있잖아. 방금 했잖아. 왜 그럴까요? 이건 지금 대문자 x라서 네. 케이스 센서티브합니다. 네. 대문자 x하고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항상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게 또 버그를 유발시키는 주 요인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막 복잡한 코드를 써놓고서 막 에러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당황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디서 틀렸지? 막 복잡한 문법을 신텍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런 타이포 이런 에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눈알이 빠진다는 겁니다. 스크립트를 보다가. 그래서 이제 방금 x라는 소문자 요거를 이제 변수로 지정을 했으니까 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식에서. 그래서 x 나누기 2를 하면은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 2씩 나눠져요. 1도, 2도, 3도 전부 다 2씩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sum이라는 펑션이에요. 얘는. sum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하는 거죠.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최소값, 얘는 최대값. 그 다음에 range를 누르게 되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두 개를 주면서 범위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균, 이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네. 그다음에 얘는 중간값 이런 식으로 펑션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펑션들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서요. 이제 하나씩 뭐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방금 보셨듯이 이게 이제 아래 그 문장의 기본 구조예요. 신텍스의 기본 구조인데 항상 요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펑션이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뭘 시킬 거야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상, 오브젝트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규먼트죠. 정확히 말하면 오브젝트라기보단 아규먼트예요. 문장의 동사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규먼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너럴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듯이 펑션 다음에 아규먼트가 한 개만 들어올 수 있는 방금 같은 이런 것도 이건 지금 한 개만 필요한 건데 근데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이것도 지금 한 개만 들어가는 건데 얘는 스코어 루트를 씌우라는 뜻이에요. 루트를 씌우라는 거죠. 사이다 루트를 씌우면은 2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아규먼트는 얘는 지금 round라는 펑션인데 반올림을 하라는 뜻이에요. 원주율 3.14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를 반올림을 하는데 digit을 갖다가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만 해줘라는 뜻으로 아규먼트를 하나 더 받은 거예요. 아규먼트를 연결할 때는 항상 요 커마를 찍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3.1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는 두 개의 아규먼트가 지금 들어있는데 얘는 없어도 돌아가요. 얘를 아예 빼볼게요. 지워볼게요. 그리고 얘를 치게 되면은 그냥 3만 나와요. 그러니까 0이라는 뜻인 거죠. 디폴트가 0인 거죠. 근데 내가 몇 자리를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6을 치게 되면 6자리까지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옵셔널한 아규먼트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R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패키지도 깔지 않아도 다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들도 상당히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지금 가장 간단한 것만 본 건데 지금부터는 패키지를 하나 깔고서 기본 R 문법이 아니라 방언을 사용할 거예요. 일종의 방언이에요. 타이리버스라는 방언인데 얘는 뉴 그래머고요. 이게 이제 이용철 교수님이 지금 손가락을 하시듯이 정말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문장들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이 컴퓨터에게 지시하는 방식들 그리고 내가 독해할 수 있는 그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안에 패키지들이 아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패키지들이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매번 안 불러와도 돼요. 패키지를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들. tibble, 뭐 reader, 뭐 dplyr 이런 애들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막 그 코드가 여러 줄로 걸쳐가지고 복잡하게 써야 되는 코드가 단 한 줄로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리버스라는 거를 지금부터 쓸 건데 아까 위에서 그 맨 위에서 인스톨 패키지에 여러 가지 패키지를 먼저 설치하시라고 그랬죠. 그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설치하신 분들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좀 설치가 오래 걸려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돼 있는 분들은 그냥 두시고 이제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바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불러와야 돼요. 이 지금 R을 껐다가 켤 때마다 이거 제가 지금 한번 꺼볼게요. 끌 때는 그냥 이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할 거냐고 항상 물어보게 되는데 이거는 항상 저장하지 마세요. 이걸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예,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한다는 뜻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업들 있잖아요. 여기 푸드 팬트리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겠냐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거 전부 다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컨트롤 엔터 한 펀만 치면은 순식간에 계산되거든요. 예,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이 있지 않는 한 이건 금방 돼요. 그래서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고요. 예, 컴퓨터의 공간 낭비고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R을 켜볼게요. 예, 그래서 방금 작업하던 거기에 예, 돌아오면은 지금 푸드 팬트리에 여기에 모두가 사라졌어요. 그죠? 이게 작업 기억이 다 날아갔죠.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계산한 거, 뭐 계산기로 활용한 거, 그건 지금 당장 사용할 거 아니니까 다시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요 library라는 펑션을 쓰셔가지고 library라는 펑션이 이제 패키지를 불러오란 뜻이에요. 그 안에 tidyverse라는 그 패키지를 불러와줘라는 뜻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캐릭터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R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떨 때는 따옴표가 꼭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따옴표는 하나, 작은 따옴표를 쓰든 큰 따옴표를 쓰든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꼭 따옴표를 둘 중에 뭐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인스톨을 할 때는 이걸 써줘야 돼요. 근데 라이브러리 할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리버스를 그냥 쓰시고, 괄호 안에다 쓰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 시간이 걸려요. 여기 작업 시간, 작업 중이란 뜻이에요. 나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러오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타리버스 그 패키지에 깔려 있는 그 하위 패키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열거를 해주고 있고 각각의 버전들도 나와 있고요. 이게 패키지가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패키지도 그렇고 R도 그렇고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 버전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값이 달라지거든요.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정확한 그 수치를 내가 언제 다운로드 받은 무슨 패키지로 했는지도 페이퍼에서 리포트 하실수록 더 객관화된 서술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이리버스를 불러왔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죠. 이제 친해진 것 같죠? 좀 대화가 되고 있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장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일종의 엑셀에 있는 그런 스프레드शी트 같은 거예요. X축이 컬럼으로 다 있죠. 그리고 Y축이 로우로 컬럼과 로우로 구성된 그런 2차원의 공간인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벡터들이 컬럼에 각각 쭉 표시되는 그런 형식의 표인 거죠. 그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지도 학생이 한 그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Materials folder, 제가 어젯밤에 드렸던 여기 가시면은 엑셀 파일이 여기 3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중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엑셀 시트에다가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저장이 되는 기본 형식이 확장명이 발음이 어려운데 잘 들으세요. XLSX죠. XLSX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게 이게 보통 이렇게 저장되는 형식이야. 그죠? 근데 얘는 R이 소통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안에는 지금 보시면 엑셀 여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피부 차트도 그릴 수 있고 뭐 함수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통계도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R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R이 필요한 거는 오로지 그 X축, Y축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요 형식으로 하면은 R이 화를 내고요.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일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 저장을 해야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서 폴더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 형식을 통합 문서 이게 아니라 이 통합 문서를 하게 되면 이게 XLSX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CSV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CSV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요 밑에 거, 요 밑에 걸로 쉼표로 분리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하시고 요 버튼 누르시면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거는 방금 봤던 그 워크시트고 그 다음에 요거가 쉼표로 구분된 파일이라는 거죠. 쉼표로 구분됐다는 거는 그 각각의 칼럼들을 쉼표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 탭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그 이제 메모장에다가 메모장 같은 아주 단순한 소프트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CSV로 저장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시로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예, 필요가 없고 요거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석사과정생들 지도하시다 보면은 교수님들은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 한 스프레드시트 하나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담아놔야지 작업이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학생이 뭘 했냐면은 이 같은 스터디인데 스터디 1의 파티시펀트에 대한 정보를 따로 스프레드시트로 저장을 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열어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CSV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리. 그래서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파티시펀트에 대한 정보, 서브젝트 번호, 그다음에 뭐 이름, 전화번호, 뭐 이메일, 뭐 또 나이, 뭐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하게 젠더, 그다음에 파티시펀트의 그 프로피션시 스코어를 측정을 했었어요. 원어민한테 이렇게 그 맡겨가지고 그 원어민이 이 사람의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프로피션시 스코어로 이렇게 매긴 점수가 있었거든요. 요 정보들이 있는 스프레드시트이 있고 그다음에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 이거는 지금 서브젝트 번호가 요거 필터링을 제가 해놨으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젠더, 그다음에 프로피션시가 그래서 어드밴스 그룹인지 비기너 그룹인지 뭐 이렇게 해놓은 거. 그다음에 프로피션시 스코어, 뭐 아이템에 대한 정보 이만큼 또 있고요. 네.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정보죠. 그다음에 또 리스폰스에 관련된 거 그것들이 요만큼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결국 이 두 개의 스프레드시트를 다 합쳐야 되는 거죠. 네, 그 합쳐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분석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두 개를 합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오늘 3시간 동안 이제 3시간 좀 안 되죠. 그동안 계속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를 좀 그 구조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만들어드린 설명을 해드린 그거를 다시 돌아가서 여기 experiment summary라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요 한국어의 그 의문 규칙 있죠. 비음동화 규칙. 그거를 보시면은 요 국민이라는 단어 아무도 국민이라고 대답 말 안 하죠.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는 정말 강조하기 위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국민이라고 안 하죠. 절대 국민이라고 하죠. 이음 받침으로 동화되는 이 nasal assimilation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자동적인 프로세스잖아요. 한국인에게는. 그래가지고 뭐 영어 단어를 할 때도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주문하는데 뭐 Can I get a Big Mac 하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Big Mac이라고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운 규칙의 적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영어 발화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이걸 동화를 시키는지 그리고 거기에 기여를 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팩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experimental 팩터로 가장 중요하게 디자인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추가로도 더 있는데 그 3가지가 이제 우리의 하이퍼테시스가 되는 거예요. 리서치 퀘스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이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연구를 디자인하고 논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EFL proficiency가 상급자냐 하급자냐에 따라 가지고 상급자일수록 이걸 적용을 안 할 거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기본 가정으로 사실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각각의 그룹을 10명씩 모집을 해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프로소리 연구, 프로소리와 그 포네틱스의 인터페이스, 혹은 이건 이제 음운 규칙이니까 포널로지와의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뭐 이론적인 설명은 최소화할게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실험 디자인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영어 단어 중에 shipment라는 단어 있고 fitn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biomorphemic word인데 single word죠. 그죠? 그래서 이 P라는 이 그 변하는 주체 그리고 M이라는 이 환경 얘 때문에 얘가 변하는 거잖아요. 얘네 둘이가 붙어 있는데 이게 모핀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 두 사이의 음절 경계 혹은 뭐 모핀 경계 요거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단어가. 근데 stepmother 이거는 지금 이것도 컴파운드지만 컴파운드라서 요거보단 좀 그 두 단어라서 클 수 있지만 결국 한 단어처럼 쓰고 붙여 쓰죠. 결정적으로. 오토그래프에서 붙여 써요. 그리고 풋노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작은 바운더리 경계에 속해요. 그리고 large boundary는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디엄이라서 adjective하고 noun으로 형용사하고 명사로 이루어진 noun이라서 sharp margin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바운더리가 이렇게 띄어쓰기 때문에 훨씬 더 심리적으로 클 거라는 거죠. 그리고 verb phrase 그래서 drop me 이런 경우에도 클 거라서 이 의문 규칙의 적용이 요 large boundary가 있으면은 좀 덜 되지 않겠냐. 상급자든 하급자든 초급자든 덜 되지 않겠냐. 이게 한 가지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잘 선정을 하면 참 좋은데 석사과정 논문 항상 제가 지금 대학원생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어들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 아이템에다가 42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중에 이런 게 한 3개, 4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랜드마크예요. 이건 지금 스탑이 있고 네이절이 따라오고 음절 경계가 있는 이 환경은 얘랑 똑같아요. 그런 단어들만 거기에만 함몰돼가지고 찾다 보니까 얘네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코다의 첫 번째 음절에 종성에 2개가 클러스터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D를 탈락을 시켜서 하긴 하겠죠. 네이티브들은. 그래서 landmark 혹은 mannews 이런 식으로 하면서 D를 안 하긴 할 텐데 그게 네이절이 생긴 게 네이절 동화가 생긴 게 아니죠. 탈락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landmark라고 하면 오히려 네이티브 같은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빅맥처럼 네이절을 하는 거랑 다르게. 그죠? 오히려 반대로 가설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석해서 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죠? 이런 과정도 이따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거 제발 넣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경고했거든요. 주의를 줬거든요. 근데 남아 있는 거예요. 또 끝까지 실험 최종 디자인에. 하여튼 이렇다니까 삶이 참 힘들어.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터는 프라미넌스의 팩터인데 이건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메시지상에서 대화상에서 강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음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의문 규칙의 적용에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강조를 바라는 발화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의 디자인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많이들 흔히 쓰는 캐리어 센텐스죠. This is the word 그다음에 타겟 워드를 발화하게 해요. 이러면은 이 타겟 워드에 온 신경이 집중될 거예요. 파티시펀트는. 그래서 열심히 발음을 하겠죠. 그러면 강화를 받겠죠. 그래서 attention driven focus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nattended condition인데 이건 attended condition이고 얘는 unattended condition인데 요거는 I 다음에 blank를 주고 say the word 어쩌고 한 다음에 target을 여기다가 말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blank 안에다가 실험 참가자 당신이 직접 채우세요. 뭐를? 이 타겟워드를 당신이 얼만큼 자주 사용하는지를 빈도 부사로 골라주세요. 그러면서 뭐 usually, often, never 뭐 이런 말들을 넣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골라서 발화를 하는 동안에 온 신경이 어디 집중되겠습니까? 이 단어의 렉셈을 떠올리긴 하겠죠. 근데 그 단어의 발음이 아니라 그 단어의 빈도, 내가 얼만큼 사용하지? 여기에 신경이 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강화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강화 자음이 들어가고 이건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unattended condition하고 attended condition을 비교해서 의문 규칙이 얼만큼 달라지는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모델링을 짠 겁니다. 매저먼트는요, 역시 또 이제 학위 논문이다 보니까 뭐 음향 분석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스펙트럴 애널리시스를 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그 과학적인 검증 방식이 되겠죠. 근데 또 뭐 네이저의 듀레이션 이게 소리가 얼만큼 나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스탑 클로저 갭이 생기기 때문에 뭐죠? 아까 뭐죠? 스텝 마더 이런 거 할 때 여기서 클로저 갭이 생기는 동안에 뭐 로우 프리퀀시 에너지가 얼만큼 길게 되는지 듀레이션이나 강도나 아니면 또 스펙트럴 애널리시스나 이런 것들을 뭐 음향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큐가 또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결국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터리 애널리시스를 가장 그 주안점으로 두어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줬어요. 0점에서부터 3점까지 3점일수록 많이 하는 걸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했고 또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그 로우 프리퀀시 에너지가 얼만큼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같이 보긴 보되 청각 분석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점수를 준 결과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래프 이제 좀 이따가 이거보다 더 예쁘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결과를 보시면은 모든 참가자 그룹이 있어서 어드밴스 그룹이 있고 비기너 그룹이 있어요. 한눈에 드러나는 게 프로피션시 이펙트죠. 그래서 비기너 그룹은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네이절 어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네이절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리는 3점 만점에 거의 2점에 가까운 평균 점수를 하는데 얘네들은 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웠던 프라미넌스랑 인터랙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프라미넌스가 지금 여기 요 컬러 코딩으로 돼 있어요. unattended 컨디션이 attended 컨디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상급자들도
이 일종의 실수, 실수라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이저럴 애스티메이션을 좀 하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근데 초급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평균값이 뒤집혀 있죠. 그리고 에러바가 이렇게 겹치는 걸 보면 이 차이가 유의미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없는 이펙트가 여기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급자들은 신경 쓰고 발음을 하면은 이걸 안 하는 그 경향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인 거죠. 초급자라서. 그런 인터랙션이 있는 거고요. 요걸 이제 검증을 이따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호모게니시티, 그러니까 그 네이저 사운드하고 스탑 사운드가 둘 다 조음이치가 같을 때 더 네이절 어스미레이션을 더 하는 경향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복을 시켰거든요. 똑같은 컨디션을 repeated measure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을 반복하는 와중에 첫 번째 할 때보다 두 번째에서 네이절 어스미레이션을 좀 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리서치 퀘스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죠. 근데 통계적으로 중요하고 언어의 구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에도 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번째 요인으로 바운더리 이펙트를 얘기했었죠. 이걸 보기 위해서는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좀 눈에 드러나기가 쉬워요. 이 바운더리 이펙트는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면은 3-way 인터랙션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사람이 골치가 아파지는 건데 proficiency하고 attention의 여기에서 이 2-way 인터랙션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차이가 있는데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3-way가 되면 좀 이제 복잡해져요. 여기가 바운더리하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운더리가 있고 없고 그래요. 근데 여기 상급자부터 보시면은 요 상급자 그룹 요 네 개의 막대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어텐드 스피치일 때 안 하는 거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근데 여기서는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에러바가 겹쳐요. 오차 범위가 겹쳐요. 그죠? 그래서 이 평균값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은 바운더리가 없을 때, 스페이스가 없을 때, 띄어쓰기를 안 했을 때 이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이 이론적 해석은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린 방법론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상급자 중에서 특히 바운더리가 없을 때 이 이펙트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만약에 이 3 인터랙션이 유의미하면은 그걸 검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기너는 어때요?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바운더리가 없을 때에만 더하는 그런 패턴만 있는 거죠. 요런 경향성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 연구의 디자인을 좀 설명을 드리고 결과까지 보여드렸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질문이 이 스터디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R 그 워크숍을 하게 되면은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스프레드시트를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루게 돼요.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를 엑셀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먼저 불러오기부터 해야겠죠. 그 불러오는 방식, 이것도 이제 초보자들에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워킹 디렉토리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가 뭘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get working directory의 줄임말입니다. get wd를 쓰시고 이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치시면은 지금 현재 설정된 워킹 디렉토리가 너 지금 여기로 돼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 컴퓨터의 폴더 구조인 거죠. 여러분들은 다르게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를 설정을 하고 싶으면은 set wd라고 하시고 이 안에다가 경로를 따옴표 안에다가 따옴표와 괄호 안에다가 경로를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직접 해 볼게요. 지금 이 폴더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R에서는 이게 윈도우 익스플로러에서는 이게 백슬래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 사이의 그 경계가. 근데 이거를 R에서는 얘를 이해를 못해요. R은 얘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바꾸실 때는 항상 이거를 하나 잡으시고 Ctrl F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찾기 버튼이에요. 찾기 기능이에요. 그 Ctrl F 얘가 자동으로 얘를 찾게 되는 것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르면 Replace라는 창으로 가게 되죠. 여기다가 내가 바꾸고 싶은 걸 넣는 거야. 슬래시, 백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Replace를 하나씩 할 수도 있고 전부 다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다른 백슬래시가 들어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꺼번에 바꿀게요. 6개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얘가 자동으로 쭉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설정을 하고 여긴 지금 경로 설정만 돼 있고 파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을 써야겠죠. 그게
뭐죠? study1이라고 돼 있는 요거의 파일 이름인 거죠.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가져와서 붙이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확장명을 꼭 써주셔야 돼요. .csv가 들어가야겠죠. 요렇게 해서 set. 죄송합니다. 지금 워킹 디렉토리 설정했죠? 요건 필요 없습니다. 워킹 디렉토리에서. 요거는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방법은요. 이거 너무 길게 설명드렸는데 괜히 했다. 사실 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세션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set working directory가 있어요. 그 다음에 to source file location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한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스 로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스크립트가 저장된 그 폴더를 말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여기 저장돼 있고 데이터 시트 같은 곳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편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더 손쉽게 워킹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짜 데이터를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펑션은요 read.csv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다운표 안에다가 또 넣는 거죠. 그리고 확장명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 중에 뭐라도 빠지면 에러가 나옵니다. 오타가 있어도 그렇고요. 요거를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지금 요거를 설정을 했어요. 아까 변수 설정을 할 때처럼 데이터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러오는 데이터가 얘인데 이걸 불러오라는 명령어는 이건데 요것만 치게 돼도 여기에 불러오게 되거든요. 펜트리에 이렇게 불러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펜트리에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 표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콘솔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 펜트리 안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고 싶어 내가. 그러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 이름을 내가 데이터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문자 캐릭터를 쓰고요. 저는 습관적으로 항상 첫 번째 글자는 모든 variable의 이름은 대문자로 쓰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소문자로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름도 뭐 마이 데이터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라고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한번 보고 싶으면은 데이터라는 말만 쓰고서 이렇게 돌리면은 방금 했듯이 한 것처럼 여기 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불려와지고요. 이게 근데 여기서 보긴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 표를 어떻게 봐요 여기서? 눈알 빠지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새로운 창이 생기면서 엑셀에서 보여주는 그 스프레드시트처럼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뭐 확인하고 싶으시면 빨리빨리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데이터 프레이밍에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이것도 필요가 없어져요. 이 표도 볼 필요가 없어져요. 바로바로 그 명령어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바로바로 불러오는 것이 되면은 그건 완전히 R 언어의 원어민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오는 것이 한 가지 방법.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read.csv가 명령어였어요. 근데 여기서 타이리버스에서는요 read underscore csv를 써요. 이렇게 불러왔을 때 이제 타이리버스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이 돼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티블이라고 불러요. 티블이라는 형식으로 항상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때 타이리버스가 유용해져요. 그래서 타이리버스를 거의 항상 지금부터 쓰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코딩을 하는 동안에 타이리버스를 쓸 텐데 그래서 명령어는 read.csv보다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요거 언더스코어로 불러오는 명령어를 항상 쓰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안에다가 이걸 넣고 돌리게 되면은 이번에는 요런 말들이 나와요. 아까 이게 없었어요. 아까 .로 했을 때는 없었는데 언더스코어를 쓰게 되면 이 정보들이 나와요. 컬럼들에 대한 정보예요.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티블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에요. 그 컬럼들의 이름들이 서브젝트가 있고 아이템이 있고 타겟이 있고 아까 봤던 그 테이블이죠. 그죠? 근데 걔네들의 성질이 더블이에요. 더블이라는 거는 뉴메릭 캐릭터의 일종이거든요. 숫자로 돼 있는 캐릭터인지 variable인지 아니면 캐릭터로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는 것이 한꺼번에 자동으로 나와요. 그게 티블이에요. 그렇게 불러온 다음에 이제 요 티블로 불러온 이걸 갖다 데이터를 열게 되면은 더 자세한 서머리가 나와요. 요 표를 직접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얘가 더블인지 뭐 캐릭터인지 이런 것들도 되고 그리고 요거를 항상 확인하세요. 티블이 그러니까 이 티블이라는 건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말하는 겁니다. 타이리버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티블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걔가 구조가 3840개의 로우와 15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해줘요. 요거를 항상 확인하는 걸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바로바로 그냥 자동으로 주기 때문에 참 편리해요. 그리고 10줄을 써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처음 10줄,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3,800 몇 개가 더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불러온 건데, 이건 지금 실험 결과의 데이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티시펀트에 대한 스프레드시트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일단 같이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read csv라는 요 명령어를 쓰는데, 이번에는 데이터의 이름을, 테이블의 이름을 ptp라고 파티시펀트의 줄임말입니다. 해가지고 불러올게요. 이걸 불러오고, 요걸 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 방금 전에는 이제 저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참 심플해지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워킹 디렉토리를 R을 켤 때마다 또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만약에 R을 끄고서 다시 켜게 되면은 이 세션으로 가지고 워킹 디렉토리도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요걸 쓰거든요. 그냥 경로를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까 제가 썼던 거를 이걸 하는 걸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고 또 다른 파일은 PTP로 이렇게 둘 중에 뭘로 하시든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됩니다. 이거를 불러오면 덮어 쓰겠죠. 덮어 쓰지만 같은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합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합치는 명령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요, left join이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끼워 맞춘다는 건데, 말 그대로 얘는 이제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는데 왼쪽 거가 있고 오른쪽 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 거에 있는 이 티블이 왼쪽으로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right join을 하게 되면 그 반대로 되겠죠. 근데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칼럼들이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지금 left join이 가능한 이유는요. 요 지금 두 가지 데이터 안에 전부 다 subject라는 칼럼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subject라는 칼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요 subject가 1번부터 20번까지의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participant라는 요 데이터셋에도 1번부터 20번까지가 되어 있죠. 얘는 20줄밖에 없지만 로우가 20개밖에 없지만, 그리고 얘는 3,840개가 있지만, 이거를 1번에 해당하는 거, 2번에 해당하는 거를 각각 복사해 가지고 쭉 붙이면 되는 거예요. 1번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뭐 600개다. 그러면 600개를 쭉 복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붙는 게 left join 펑션이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subject라는 이름의 칼럼이 똑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또 오타가 있어. s가 소문자야. 이러면 안 붙어요. 그러면 또 버그 찾느라고 고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베리어블을 첫 번째는 그냥 대문자로 고정을 하는 걸 습관화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단어 형식을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R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형식을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left join, right join을 뭐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그런 걸 이제 데이터를 컴바인하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문의를 누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C bind랑 R bind를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C bind는 컬럼을 바인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두 개의 데이터 스프레드시트를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두 개의 컬럼을 갖다 붙이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R bind라는 건 row bind라서 이 로우들이 뭐 300개가 있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스프레드시트는 400개가 있어. 그럼 두 개를 쭉 열거해 가지고 스택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700개의 모음을 만드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데, 이것도 다 R의 베이스 펑션이에요. 아무 패키지도 없고 그냥 쓰시면 되는데, 또 이거하고 같이 사람들이 항상 또 같이 쓰는 게 좀 더 복잡한 기능이 있어요. merge라는 게 있어요. merge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정해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이제 long 데이터 포맷이 있고 wide 데이터 포맷이 있어요. 그 차이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시는 분들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wide 포맷이 있는 것을 long 포맷으로 다 바꿔야지 이제 또 분석이 용이해지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복잡한 펑션을 가지고 있는 멀지 방식인 건데, 이 펑션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기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요 지금 링크로 가시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예요. 한글로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거기를 참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변환 방식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질문을 주셔도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데이터를 합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제 합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은요, 항상 이제 실험이 끝나서 데이터 컬렉션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요거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둘러보면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갖다가 모두 다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뭐 저 클러스터가 있는 거, 뭐 그런 거 빼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둘러보기 위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데이터 포인트는 항상 이제 실험에서는 그 여기에서 이게 지금 요 칼럼을 클릭하면 요 엑셀에서는 요거를 간편하게 보여주죠. 이 칼럼에 로우의 개수가 몇 개인지 3841이라고 나와요. 근데 맨 위에 있는 게 헤더니까 요걸 빼고 384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다 뭐죠? 한 번 파티시펀트가 발화한 그 하나의 트라이얼을 한 로우에다가 넣으시는 게 항상 좋아요. 프로덕션 실험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퍼셉션 실험에서는 한 소리를 듣고 그거를 리스판스를 뭐 버튼을 눌렀거나 뭘 대답을 했거나 리액션 타임이거나 뭐 이런 것을 한 트라이얼에 한 줄씩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브젝트 1번만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은 골라가지고 보게 되면 서브젝트 1번만 지금 얘가 192개 헤더 빼고 그죠? 192개의 트라이얼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실험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걸 먼저 확인을 항상 꼭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실험 디자인을 하는 동안에 이런 설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 실험에서는 20명에서 데이터를 구했어. 그리고 48개의 타겟 워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타겟 워드가 또 컨디션으로 나눠져 있겠죠. 어쨌든 워드는 48개고 그다음에 포커스 컨디션 아까 어텐션이 있고 언어텐디드가 있었잖아요. 그 두 개를 반복 측정을 했어요. 같은 타겟 워드를 사용하면서 한 번은 반복을 언어텐디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텐디드를 나중에 했거든요. 네.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두 번 반복을 했고 그래서 요 수식이 만들어지잖아요. 20 곱하기 48 곱하기 2 곱하기 2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 수식을 써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3840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불러온 데이터가 그거랑 로우의 개수가 일치를 반드시 해야겠죠.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데이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로우가 몇 개인지를 세기 위해서 간단하게 n row, number of rows라는 뜻입니다. 이 펑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온 all data라고 아까 이름을 했었죠. 여기서 이걸 합치면서 제가 이 데이터 이름을 바꿨어요. all data라고. 데이터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걸 아까 안 돌렸구나. 돌리고 먼저 돌리고 그러면 all data가 여기 생기고요. 그래서 합쳐진 이 데이터를 칼럼의 로우의 개수를 세줘라고 하면은 3840이라고 이렇게 맞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칼럼의 개수를 세고 싶으시면은 ncol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면은 17개가 나와요. 그래서 3840 곱하기 17이라는 매트릭스. 이게 아까 그 팁을 처음 불러왔을 때 여기에서 썼던 이 숫자하고 일치하는 거죠. 네, 어디 있죠? 네, 여기 3840. 아, 이거 제가 지금 데이터를 좀 바꿔가지고 15로 나오는데 17이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좀 빨리빨리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좀 빠르게 갈게요. 그 다음에 파티스펀트 수가 궁금해요. 그러면 올 데이터 안에서 서브젝트가 아까 1번부터 20번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칼럼이 있는 거를 불러야겠죠. 이렇게 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특정 칼럼을 지정할 때는 이 달러 사인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올 데이터 안에 있는 서브젝트 칼럼의 레인지를 달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게 레인지가 뭐였죠? 범위, 최소값과 최대값. 그래서 이걸 치면은 1하고 20을 주죠. 아, 1번부터 20번까지 20명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예. 요거는 이제 그 프로피션시 그룹이 아까 점수를 측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원어민 강사들이 발음들을 들으면서 이제 그 실험이 끝나고 뭐 텍스트를 읽게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점수를 측정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사용을 해도 좋겠지만 근데 그거를 두 그룹으로 초급자, 상급자 이렇게 나눠서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둘 중에 뭐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히스트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 다음에 올 데이터의 proficiency score라는 그 컬럼에 히스토그램을 그려줘.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뭐죠?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금 20점에서 35점까지 범위에 각각의 몇 개의 그 트라이얼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죠? 그래서 트라이얼의 수기이기 때문에 숫자가 높아요. 막 400개, 막 600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가 아니죠, 일단. 그리고 되게 그 점수가 낮은 애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구나. 이 갭들이 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피션시 스코어에 따라서 네이절리티를 얼만큼 하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모델링이 그렇게 핏이 안 좋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일단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이너리로 나눠야 되는 그런 좀 이유가 생기는 건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바이너리를 나누기 해가지고 반반으로 나눠요.
요 위를 중심으로 요쪽은 초급자, 요쪽은 상급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여기서 1점 차이로 갈리게 될 거라고요. 1점 차이가 여기에선 상관이 없는데 이 바운더리에서는 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약간 불공평하잖아요. 또 마침 여기가 분포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더 좋은 이유를 서술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간값을 일단 구해요. 미디언을 구해요. 프로피션시 스코어 미디언을 구하니까 확인하니까 27.5예요. 이게 짝수니까 소수로 나오는 거죠. 20명이니까. 그래서 27.5 요쯤에 걸쳐 있는 거라서 만약에 나눈다면 27점 이하, 그 다음에 28점 이상 이렇게 나누면은 그나마 가장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항상 정답일까요?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컨티뉴스 베리어블로 나누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오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계적 설명력이 훨씬 좋아져요. 모델 핏이 훨씬 더 좋아져요. 이게 촘촘하게 있고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굳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적 목적으로 위해서 바이너리로 나눌게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27점 그리고 28점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거를 엑셀 시트에서 나눠도 되겠죠. 근데 R에서 우리는 모든 걸 기록을 남기면서 엑셀에서 클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뮤테이트를 할 거예요. 변이를 시키는 거죠. 이 뮤테이트 펑션은 데이터의 성질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펑션을 쓰시고서 아규먼트로 첫 번째로 그 데이터의 팁을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추가하고 싶을 때 코마를 찍고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고 싶은 컬럼의 이름을 쓰세요. 아까 원래 있던 컬럼은 prof 스코어였나요? prof 언더스코어 스코어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proficiency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 건데 걔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할 때는 이퀄 한 개를 쓰시고요. 얘가 정의되는 거는 이렇게 정의될 거야. if else라는 펑션을 쓸 거예요. 이 펑션으로 내가 정의할 거야. 이건 뭐냐면 논리식이에요. 그래서 proficiency score 원래 있던 그 점수의 칼럼 숫자로 돼 있는 그거가 27보다 높으면 이게 이제 if절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보다 높으면은 advanced라는 그 레벨로 거기에다가 칼럼에다 표시를 해주고 새 칼럼에다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커마를 찍고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아니면이에요. if else니까 beginner라고 써줘. 다시 인간의 언어로 다시 뭐라고요? 네. 이거 유용하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proficiency score에서 얘가 27보다 높으면은 advanced로 아니면 beginner로 그렇게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그 컬럼의 이름을 proficiency라고 해줘. 그걸 all data라는 팁을 안에다 넣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제 all data 안에 아까 요거를 컬럼을 보시면은 새로운 컬럼이 생겼을 거예요. 아까 여기서 끝났었는데 proficiency라는 컬럼이 생기면서 beginner, advanced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방금 봤듯이 칼럼들이 되게 많아요. 이 칼럼들이 굉장히 많으면 정보가 많으니까 리서치 입장에서 큰 그림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분석해서 사용하고 싶은 것만 이 R에서 사용을 하면은 내가 항상 기억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걸 좀 골라내고 싶어요. 내가 분석에 사용할 것만 지금 쓸래. 그래서 이럴 땐 select라는 펑션을 씁니다. 컬럼을 갖다가 고를 때는 select를 쓰고요. 로우 중에서 뭘 하나 걸러내고 할 때는 필터를 써요. 필터도 좀 이따 나올 텐데 일단 select부터 보여드릴게요. 컬럼 중에서 일부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all data라는 그 팁을 안에서 라고 코마를 쓰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쭉 열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지금 몇 개만 뺄 거니까 더 쉬운 방법은 이 마이너스 사인을 쓰시는 거예요. 빼달라는 거예요. 컬럼을 stop place, 그러니까 stop 사운드의 그 place of articulation, 좋은 위치는 빼고 그다음에 메이저의 place도 빼고 이거 제가 미리 분석을 해봤는데 이펙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오늘 안 쓸 거니까 그냥 다 뺄게요. 그다음에 boundary라는 것도 자세한 얘기 안 드릴게요. 그냥 뺄게요. 그다음에 boundary condition space라는 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됩니다. 그다음에 proficiency score도 방금 전에 바이너리로 나눴으니까 이거 굳이 필요 없겠죠. 이것도 다 뺄게요. 가지고 빼고서 이제 데이터를 이거는 all 데이터인데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이름을 다시 데이터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데이터 원래 있던 데이터라는 이름을 덮었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얘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칼럼 수가 아까보다 줄어들어가지고 이 스크롤을 안 해도 이제 한 화면에 다 보이게 됐죠. 그죠?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칼럼의 순서도 중요해요. 이게 한 그림에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면은 순서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서브젝트에 관련된 칼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 관련된 속성들을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실험 컨디션, 그 다음에 참가자가 준 리스폰스에 관련된 그 칼럼들을 다 순서대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한번 select라는 펑션을 쓰시고서 원하는 순서대로 여기다가 쭉 열거를 하시면 돼요. 원하는 순서대로. 그러면 컬럼의 순서가 바뀌어요. 왼쪽, 오른쪽 1번, 2번, 3번 돼 있던 게 순서들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팁을 안에서 서브젝트에 관련된 거 내가 먼저 이 첫째 줄에다 써놨어요. 서브젝트의 젠더, 프로피션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부터, 이건 아까 썼던 그 컬럼이에요. 컬럼이에요. 그래서 아이템의 컬럼부터 스페이스까지.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아이템이 여기 있고요. 그죠? 그리고 스페이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가 다 단어들, 타겟 단어들에 관련된 정보들이거든요. 홈오게닉 한지 안 한지, 뭐 스탑이 보이스든지 보이스리스인지 뭐 이런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 방에 놓고 그 다음에 포커스부터 랩까지. 포커스 여기 있고 랩까지인 거죠. 이거는 지금 실험 컨디션인 거죠. 포커스, 그러니까 어텐션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반복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퀀시부터 네이절리티까지는요. 이 프리퀀시라는 거는 그 참가자들이 고른 빈도 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0점부터 4점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usually 이런 거는 4점이겠죠. never는 0점일 거고요. 그것들이 숫자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attended 컨디션에서만 썼기 때문에 unattended 컨디션에만 썼기 때문에 그냥 그 this is the word 하는 그 target attended 컨디션에서는 안 썼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NA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돼 있는 컬럼이고, 그리고 이건 vowel insertion인데 이제 그 뭐죠? grandmother 뭐 이런 걸 하는데, grandmother는 예시가 안 좋구나. 아까 뭐였죠? 뭐 fitness 이런 걸 하는데 fitness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음음이 삽입이 돼 버리면은 거기에는 이제 네이저럴 쓰면서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 대상에서 뺄 거예요. 그게 인서션이 vowel insertion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표시를 해놓은 컬럼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로 돼 있는 거 뺄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이렇게 프로세싱을 해놓은 거예요. n이면은 상관없는 거고 y면은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이절리티 점수가 여기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만큼이 다 참가자의 리스판스에 관련된 칼럼이고 또 아웃라이어를 걸러내는 그런 거라서 한꺼번에 묶을게요. 그리고 젠더하고 프로피션시 여기에 있던 게 앞으로 가야겠죠.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번에 치게 되면 순서 정렬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확인은 안 할게요. 됐을 겁니다. 믿으세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해요. 파티시펀트에 관련된 정보만 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 아까 방금 코딩을 해놨으니까 기억하기 쉽잖아요. subject부터 proficiency만 보여줘 라고 select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variable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A라는 이름을 쓰고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 없이 그냥 select 펑션을 바로 쓰게 되면은 이 컨솔에서 결과값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네. 만약에 variable로 지정을 하면은 이 결과값은 안 나오고 여기에 올라가게 되고요. pantry에. 네. 이렇게 proficiency, subject에 관련된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돼도 이 똑같은 정보들, participant에 관련된 3개 컬럼만 보여주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 스퀘어드 브래킷을 쓰면요, 이건 이제 그 포지션을 지정해주는 펑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좌표로 x축의 좌표가 여기에 들어가고 커머로 구분돼가지고 여기는 y축의 좌표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y축의 좌표가 지금 1에서 3까지니까 y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로우에 관련된 로우의 그 포지션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칼럼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1번부터 3번 칼럼까지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우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로우에 1번에서 3번 칼럼을 다 보여줘 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 했던 이거랑 똑같은 거죠. 파티시펀트에 관련된 첫 번째 3개의 칼럼만 보여달라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1만 쓰게 되면 1을 쓰게 되면 첫 번째 줄만 보여주게 될 거고요. 보이시죠? 1번 첫 번째 로우만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걸 안 쓰게 되면 전부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이템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써가지고 돌리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아이템부터 스페이스까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제 아셨으니까 리스폰스 관련된 그 칼럼들 뒷부분에 있었잖아요. 오른쪽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것들만 불러오는 것도 코드를 여기다 직접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쓰면 되겠죠? select 펑션 쓰시고 괄호를 열고 안에다 아규먼트를 쓰는데 데이터의 팁을 이름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코마 쓰시고 그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이 컬럼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열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콜론을 써가지고 범위를 지정하시거나 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끝까지 안 써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빠르게 가야겠네요. 네. 네, 이제 빼야 돼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좀 빼야 돼요. 세 가지를 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vowel insertion이 들어간 것들을 뺄 거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로 아이템을 잘못 넣은 거. 그다음에 nasality가 측정이 안 되거나 뭐 몇 가지 이유로 NA로 된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빼고 분석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거를 빼는 방법은 이제 row를 빼는 거예요. 각각의 트라이얼들 중에서 요거에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뭐든 하나에 걸리는 애들을 row들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컬럼을 선택할 땐 select를 썼는데 row에서 뭔가를 고르라는 때는 filter라는 펑션을 써요. 이 select하고 filter는 너무너무 유용한 펑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filter라는 펑션을 쓰고 데이터 안에서 이제 클러스터에 이제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논리식을 쓰는 거예요. 클러스터에 y라고 돼 있는 것들을 빼줘. 다시 말해서 grand nephew 뭐 이런 것처럼 nd라는 그 클러스터가 들어있는 yes인 것들 그것들을 빼줘라는 수식이에요. 그걸 할 때는 이거를 잘 보세요. 느낌표 있고 equal 사인을 쓰게 되면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논리식에서. 그래서 y가 아닌 것들만 골라내줘. 필터해줘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y만 골라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equal 사인을 2번을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y를 빼고 나면은 이제 티블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지금 3,520개의 로우는 줄어들었어요. 아까보다. 3,800 몇 개였죠. 한 300개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컬럼들도 아까 골라냈기 때문에 17개였던 게 14개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티블을 쓰면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것만 지금 하나 걸러낸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쓰고 또 이거 카피해가지고 밑에다 넣고 이제 클러스터 뺐으니까 여기 이제 또 네이저리티 넣고 뭐 이렇게 한 줄씩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리고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한 문장으로 쓰는 게 바로 요 파이핑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타이리버스의 강력한 펑션인데 닉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제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그걸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라고 쓴 거죠. 아까 지금까지 썼던 그 데이터라는 그 팁을 있잖아.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쓸 거야. 근데 파이프를 연결을 해요. 이 파이프라는 건 뭐냐면 퍼센트 요거 꺽쇠 그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그림이 딱 그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공장에서 보면은 제조 공정 있잖아요. 그것이 파이프라인처럼 생겼죠.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쭉 지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라는 뜻이니까 요거를 쓰는 거예요. 넘어가 화살표라는 뜻으로. 그다음에 다음 파이프로 또 넘어가서 다른 거를 내가 지시할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펑션, 요 코드가 하나의 파이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줄에 있는 게 두 번째 파이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는 또 세 번째랑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절로 구성된 한 문장, 복합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데이터라는 걸 그대로 불렀는데 그걸 클러스터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클러스터를 이거를 분류해내고 그다음에 네이저리티라고 vowel insertion을 전부 다 yes인 애들을 빼고 na인 애들을 다 빼줘라는 걸 한 문장에 딱 쓰는 거죠. 훨씬 더 직관적이죠. 이제 좀 독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돌리고 나면은 lead data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썼으니까 이게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요. 네. 얘네들은 이제 분석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뺀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원래 데이터의 네이저리티에는 NA들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서머리를 해봐. 이 데이터의 네이저리티라는 컬럼을 서머리를 해봐. 그러면 이게 여기에 NA가 447개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need 데이터, 지금 방금 만든 그거를 하면은 NA가 여기는 없죠.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도 데이터를 하게 되면 여기 Y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need 데이터에서 클러스터라는 컬럼을 뽑아내게 되면 Y가 없어지죠. 물론 이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한눈에 바로 확인은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 프로세싱에서 마지막 아닌가? 네, 아무튼 컬럼 네임들이 되게 좀 길면요 타이핑이 손가락이 피곤해져요. 이러다가 저 그 관절염 걸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거를 좀 그 컬럼 네임들을 항상 좀 짧게 리서처만 알아볼 수 있게 쓰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니 데이터 안에 보면 컬럼 네임 중에 proficiency 이것도 오타 만들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해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도 또 연구를 위해서도 위험해. 그래서 이거는 prof라고 제가 줄일게요. 그 다음에
vowel insertion 이것도 길어. insert라고 하고 그다음에 stop이 voice냐 voiceless냐 그것도 이렇게 voice라고 줄이고 그다음에 homogenic도 하면 기니까 homo라고 이렇게 다 줄여가지고 하는 그거는 펑션을 rename이라는 펑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칼럼의 이름들이 다 바뀌어요. 네. 가지고 돌려놓고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래프화 모델링을 위한 기본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네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은 표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논문에 바로 쓸 수 있는 표를 여기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물론 그래프가 있으면 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근데 표를 또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need data를 가지고 파이핑을 연결하는데 group by라는 펑션을 써요. 이게 좀 복잡한 펑션인데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네. 이게 이해를 하셨다가도 나중에 분명히 또 까먹으실 거예요. 네. 되게 복잡한 펑션인데 prof라는 그 방금 만든 proficiency의 칼럼 그리고 space 그리고 focus 얘네들은 내 research question들이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애들이잖아요. 요 세 칼럼을 가지고서 다 그룹핑을 해서 데이터를 내가 정렬을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proficiency마다 space 컨디션마다 focus 컨디션마다 각각 2개씩 2 by 2 by 2 8가지의 조합이 나와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네, 예를 들어서 proficiency는 높은데 스페이스는 없고 포커스는 있고 뭐 이런 식의 조합이 8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 8가지의 경우의 수마다 내가 궁금한 거는 평균값이야. 네이저리티의 평균값이야. 이거를 좀 서머리해줘. 이런 문장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은 이렇게 딱 예쁜 표가 나와요. 이게 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proficiency 컨디션이 뭐냐, 스페이스가 뭐냐, 포커스가 뭐냐에 따라 모든 8가지의 조합이 있고 그거에 각각의 평균값들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포커스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2 by 2로 4줄만 나오겠죠. 이걸 빼고 이렇게 돌리면은 4줄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굉장히 유용한데 네, 여러 번을 쓰셔야지 좀 익숙해지는 펑션이에요. group by, 그 다음에 summarize. 네,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이미 지금 방금 그린 이 표가 이거 그대로 페이퍼에다가 갖다 쓰면은 괜찮겠네? 좀 있어 보이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좀 형식상의 문제인데 어떤 건 소수점 3자리고 어떤 건 2자리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럴 때 아까 배웠던 뭐죠? round라는 펑션을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민값만 지금 넣었는데 평균값만 넣었는데 SD 값, 그다음 맥스, 민 이런 걸 보고하게 되면은 그 분포까지 같이 보여주게 되잖아요. 항상 평균에 눈속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대한민국 상위 1%가 그 국민소득 다 올리고 있잖아요. 평균 국민소득 그런 거는 사실 우리 같은 중산층 서민들한테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대표성이 없는 값이잖아요. 평균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값들도 같이 보고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거를 서머라이즈 할 때 민만 만들지 말고 민이라는 베리어블 m이라고 내가 쓸 건데 이름을 붙일 건데 그것만 하지 말고 sd도 하고 max도 하고 민도 하고 다 해줘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표가 좀 더 칼럼들이 많아지면서 훨씬 더 인포머티브한 그런 표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라운딩 펑션은 여기에서 써놨어요. 민을 하는데 이게 좀 수식이 복잡해지죠. 라운드를 씌워줘. 민을 하고 나서 그거에 또 라운딩을 해줘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디짓은 전부 다 2자리로 통일해줘. 이런 구조가 이 3줄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거 이제 변수로 제가 지정을 했어요. 변수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으로 테이블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러면 이게 테이블이 올라갔죠. 이 테이블을 이제 열어보면은 이렇게 예쁜 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표 자체를 스프레드시트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려면 write.csv라는 펑션을 쓰셔가지고 방금 만든 테이블이라는 이 테이블을 갖다가 요 이름으로 파일명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요. 요 materials 폴더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 워킹 디렉토리죠. 여기에서 새로운 스프레드시트이 여기 만들어졌어요. my first table이라는 테이블. 방금 만든 그거예요.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안 열어볼게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만들어져 있으면 엑셀에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뭐 워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한글이나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 게임 끝나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그거를 이제 테이블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까지 작업한 그 need data라는 거 그러니까 뭐 분석에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나서 내가 필요한 지금 팁을 그것도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따로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하셔도 돼요. 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따로 CSV로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다음 분석을 할 때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프리 프로세싱을 다시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에 이거를 앞에 다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돌려도 금방 돌아가긴 하겠지만, 근데 매번 분석을 할 때마다, 분석이라는 거는 모델 했다가 또 다음날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항상. 그때마다 불러오는 다 처리하는 게 되게 골치 아프니까 짜증나니까 이걸 그냥 한 방에 CSV로 저장을 해놓고, 네. 네, 요거구나. 네, write.csv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번 분석을 할 때부터는 바로 이런 식으로 read underscore csv 해가지고 얘를 불러오면 되겠죠. 원래 파일이 아니라. 네, 얘를 불러오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시가 됐는데요. 원래 목표는 이 그래프를 조금 초반부를 들어가고 쉬려고 그랬는데 지금 배고프실 테니까 점심 식사를 하는 게 맞겠죠? 예, 여기 좀 쉬는 시간 가지면서 저는 계속 여기서 연구실에서 밥을 먹을 거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든지 또 마이크로 해주셔도 좋고요. 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1교시 수업을 마치고요. 아마 제가 들은 R 강의 중에 가장 따라가기 쉽게 이렇게 보통 스크립트로만 보여주는데 스크립트에 이제 우물정자를 붙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을 또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돼서 이번 1교시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없었을 것 같고 혹여나 조금 좀, 좀 창피해서 질문하기 창피해서 나만 모를까 하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초보지만 다른 항상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음성학자지 이런 R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도 아마 교수님께서 환영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가 이따가 뭐 Q&A 세션 이런데 막 채팅으로 질문하시면은 아마 답변 주시고 그 답변을 못 하시면 뭐 아마 교수님께서 친절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이메일로 답변을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교시 이렇게 맞추시고 굉장히 저도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박수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고 1시에 2교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예, 이따가 좀 이따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